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 야당과 이재명 대표가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가 현실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온 건데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라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항소를 통해 대법원까지 시간을 끈다 해도 야권 내 균열 또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여당에도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은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정치권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불안한 경제 안보 상황 속 정치권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민원 해결사, YMCA 토론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15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양시가 광양시 의회에 거듭되는 재발방지책 마련 주문에도 불구하고 관내 민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네, 광양시가 광양시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청내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민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광양시의 민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의 강화 조치는 광양시 의회가 지난해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이 철저한 재발 방지 교육 등을 주문했는데도 행정 조치 비율이 줄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광양시 감사실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관내 43개 민간 사업체에 지원된 이 사업비 77억 2,300만 원에 대해 민간 위탁금 사무 운영 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 결과를 지난 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예. 광양시 감사실은 광양시 소재 민간 위탁시설을 대상으로 수탁 사업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등 위탁 절차의 적정 여부와 위탁 운영 지도 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또 위탁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정산 여부, 기타 위탁시설 추진 적정 업무 등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한 결과 상당수의 시설이 부실한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광양시 감사실에 따르면 광양시의 관내 위탁시설은 주의가 8건, 시정이 6건 등 행정상 조치가 14건, 신분상 조치 주의사항이 2건이 지적됐고 181만 5천 원에 달하는 재정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우선 감사에서 드러난 광양시 민간 위탁시설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개선책을 요구해왔던 광양시 의회의 입장은 어떤 건지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광양시의 관내 민간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는 지난 감사와 비교해 행정조치 건수는 24건에서 14건으로 감소했지만 감사 대상 사업 건수가 66건에서 43건으로 줄어들어 전체 지적 비율은 비슷한 현황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감사에서 적발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이 보조금 정산 검사의 소홀 문제, 또 예산 변경 절차의 미이행, 또 지도 감독 소홀, 보조사업자 지방계약법의 이행관리 소홀, 민간 위탁 사업 발생 이자 및 포인트의 미반납 근형이 지적됐습니다. 네. 이 광양시 특정부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상검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한 사실이 적발됐고 또 다른 업체는 이 보조금 협약서에 분기별로 정산서를 제출하고 정산하기로 했음에도 3, 4분기 내역을 하반기로 일괄 제출해 정산을 실시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네. 이 민간 위탁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하지만 이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시 집행부에 매년 민간 위탁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해온 광양시 의회 특정 의원은
광양시 감사실의 감사 결과 보고서가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고 감사 결과 보고서 역시 매년 비슷한 내용이 작성된다며 민간 위탁 업무에 관계된 시 실무부서에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는 지적 사항에도 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순천 소식 듣겠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순천 지역 일부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하자 보수를 두고 건설사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 순천시 관내에서 준공 검사가 끝난 이른바 브랜드 신축 아파트에서도 하자 보수 관련된 잡음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완공된 순천시 왕지동의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인 이 알파벳 D로 시작하는 회사의 이 트리마제 아파트의 입주가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하자 보수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입주 날짜를 확정하고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입주 전에 확인된 각종 하자 처리가 지연되면서 건설사와 준공 검사를 진행한 순천시를 대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입주민들은 하자 보수 조치가 지연되는 상황을 항의하기 위해 하자 처리 센터를 찾아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갈등이 고조되었고 이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빚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최소한의 하자 발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쳐도 발생한 하자 보수가 지연되고 또 입주민들의 입주까지 지연되는 상황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순천시 왕지동의 브랜드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의 하자 발생과 보수 지연 사태에 대한 불만은 지난 10월 해당 아파트에 준공 검사를 내준 순천시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는데요. 네. 일부 입주민들은 순천시가 하자 보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 건설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발생한 입주민들의 하자 발생 내용은 타일 깨짐과 바닥 미장 단차 발생, 도배 불량, 코킹 불량, 발코니의 개폐 불량, 가구 손상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입주자들은 미장에서 단차가 발생하고 이 아파트의 수평이 맞지 않는 현상은 하자가 아니라 부실 시공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의 하자 발생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순천시 관련 부서는 언론을 통해 빠른 하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에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 보수 조치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입주민들의 불편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오늘 끝 소식 듣겠습니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이 지연되고 있고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진행된 전남도의회의 전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실시 설계 용역의 대다수가 관계기관 협의 문제로 정지된 상황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 전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22개의 용역 중 17개의 용역이 정지된 이유는 관계기관 간 협의 부족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라남도에 촉구했습니다. 예. 또한 강정일 의원은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등의 사업이 일단 최저가로 낙찰된 이후 설계 변경을 통해 당초 예정 가격과 유사한 금액으로 도급액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도급액 증가가 관례화되고 있고 곧바로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전남도의 행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이번 지적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이 있을 듯한데요. 네, 전남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용역 중단 상황에 대해 하천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은 수자원 공사와 영산강 유역 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대해 신속한 협의를 실시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또한 전남도는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의 설계 변경에 의한 도급액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이 물가 변동 등의 내용을 반영해 도급액이 소폭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입찰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전 전남도가 어르신과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약자 콜 서비스의 새 이름을 전남 으뜸콜로 선포를 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는데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민원들이 남아있는 듯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에 대한 민원들 알아보셨다고요? 네, 이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요, 지난 2015년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개소했습니다. 이 교통약자법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또 임산부 등을 위한 광역 콜 접수 배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운영된 대수가 많지 않아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콜 접수나 배차 서비스를 각 지역의 교통약자 지원센터가 아닌 전남 으뜸콜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민원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전남 으뜸콜에서 모든 전남 지역의 콜 접수를 다 담당을 하면서 배차에 대한 불만이 좀 크다, 불편이 있다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네, 현재 전남 으뜸콜 한 곳에서요. 전남 22개 시군의 콜 접수와 배차 서비스를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요. 이용자들은 배차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민원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콜을 접수하고 배차를 하게 되면 이 지역의 질이나 교통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할 텐데 이 타 지역에 담당하다 보니까요. 차량 탑승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용자 얘기 들어보시죠. 외지로 나가는 차들이 아침에 몇 대 있고 또 순천, 광양 뭐 빠져보면 이용자들이 많아요. 우리 여수가 순천, 광양 비하면 이용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수면 여수, 순천 해야 되는데 이 한 곳에서 통합하다 보니까 그냥 뭐 AI 시스템으로 돼갖고 무작위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거리가 예를 들어서 중림 가 있으면 뭐 봉산동 쪽을 줘보고 이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여수동에 있다가 막 중림 가서 태우고 또 다시 여수동 그래요 배차가. 효율성이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시간 전에 전화했는데 배차 늦게 되고 어떤 사람은 2시간 전에 전화했는데 계속 안 되고 말이 많아요. 임차 열대가 없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더 심해졌어요. 왜냐면 그 열대가 있으면은 차가 한 3, 40대 되면 효율이 좀 좋았는데 그 열대가 없어진 바람에 이제 더 심해져 보죠. 네, 실제 이러한 불편들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듣고 왔습니다. 네. 이에 대한 전남도청 혹은 각 지자체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여수시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요. 규제로 인해서 지자체가 아닌 전남도에서 담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전남도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가 배차 시스템을 하도록 나와 있었습니다. 네. 단 광역에서 운영할 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법으로도 각 지자체에서 담당할 수 있고 문제가 되진 않지만 개소된 지 10년 동안 이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올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대수도 변경이 됐다고요. 현재 전남 동부권의 교통약자 지원 차량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이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특장차의 경우에요. 인구 10만 이상의 지자체는요. 중증 보행 장애인 150명당 한 대, 네. 인구 10만 이하의 지자체는요. 중증 보행 장애인 100명당 한 대 기준입니다. 현재 여수시가 27대, 순천시는 26대, 광양시가 12대, 고흥시는 10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요, 지금 법정 대수 수치는 아니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수치고요. 현재 여수시는 법정 대수보다 4대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광양시는 1대, 고흥구는 9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9대가 부족하다고요? 네. 그럼 지금 1대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 10대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원래는 19대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10대만 운영되고 9대는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수는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특장차의 현황이고요. 이 외에도 지자체마다 임차 택시나 바우처 택시를 함께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는데 그런데 특장차가 꼭 필요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차량 부족으로 불편을 겪으면서 차량에 따라 이용 대상자를 좀 구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 9월 전남도의회 이명석 의원이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착장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은 엄연히 쓰임새가 다른데도 이용 대상자가 같다면서 이 장애인 콜택시가 꼭 필요한 중증 보행 장애인이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 통행 약자 이동 지원에 활용되는 차량의 이용 대상자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현재 전남 22개 시군 중요 소수 지역만 이 중증 보행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우선 배차를 권장할 뿐 대부분 우선순위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장차에 휠체어 탑승안을 할 수 있는 장애인도 타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도 타고 아니면 노약자도 타고 다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여수시의 경우에는요. 휠체어를 탑승해야 하는 장애인에게 우선 배차가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한 장애인은요. 병원이나 시장을 다녀오면서 차량 지원을 했는데 네. 이 길거리에서 2시간 후에 차량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을 했는데 차량이 오기까지 대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막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주위에 휠체어가 갈 수 있는 상가들이 있다면 괜찮지만요. 이 낮은 턱만 있어도 이동에 제한을 받는 휠체어 특성상 어딘가 들어갈 수 없어서 거리에서 2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예. 이처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요. 교통약자 지원 차량을 이용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장애인 보호자 통해서 그 얘기 들어보시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휠체어 전용 차량이 있어요. 그놈으로 이용하고 그것밖에 탈 수가 없고 일반 택시는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일반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애인들 그런 분들은 그 택시를 이용해 주시면 더 좋죠. 엄청 기다려요. 이게 비 온 날이랄지 특히 이렇게 추운 날이랄지 이럴 때는 엄청 기다리고 차가 좀 적다 보니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런 애들이 여기 왔다가 이제 보통 가는 것이 3시, 4시 그다음에 아침에 9시 이게 집중적으로 몰려요. 그러다 보면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더 늦어요. 훨씬 많이 떨어지죠. 네, 실제로 가족분이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장애인이신 분의 이 보호자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네. 이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보행 장애가 없이 일반 교통 약자의 경우에는 그냥 택시를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택시는 바우처 택시를 말하는 건가요? 바우처 택시입니다. 저희가 교통약자에 지원되는 택시인데요. 이게 보통 택시하고 비슷한데 저희가 이제 바우처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일반 택시이기 때문에 이 택시는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타기 어렵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 중증 장애인들의 민원에 대한 지자체의 반응, 또 입장 어떤가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 중증 장애인을 우선 배차하도록 하지만요. 워낙 이용자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또 교통약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 중증 장애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장애인들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 개정으로 늘어난 법정 대수를 채우기 위해 지자체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여수시의 경우에는 법정 대수가 31대로 늘면서 4대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내년부터는 이 특장차 4대를 추가 배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교통약자가 받는 특권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데요. 교통약자가 이동권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김대희 총장님은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느낌입니다. 한 주를 또 건너뛰어서 그런지. 네네. 제가 여러 전국적인 연대 운동 단체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그 에너지 시민연대 공동대표나 또 전국 그 시민단체 연대의 운영위원 그리고 전남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운영위원장 등 여러 연대체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요즘 시국이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심란한 시국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처럼 상당히 많은 회의들이 많아요. 현재 이 험난한 시국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각각의 부분 운동들은 무엇을 할지, 또 분노하고 폭거하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들을 어떻게 담아낼지 다양한 논의들이 많아서 출장이 많아서 요즘 거의 집에 여수에 있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여수 YMCA는 또 내부적으로 후원회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거의 한 3억 가까이를 해야지만이 내년도 살림이 사라지는 그런 행태라서 여수 Y는 9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이번 11월 말까지 총 한 3개월 정도 진행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액수가 부족해서 지금 여수 YMCA 이사님들 또 여러 가지 애정을 가진 회원님들이 백방으로 좀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일 여수 YMCA 후원회원 부탁한다 하면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흔쾌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천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여수와도 마찬가지로 순천 YMCA도 지금 거의 호흡기를 달아야 될 정도로 사정이 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 보조금 끊는다고 해서 여수 YMCA나 순천 YMCA에 크게 영향을 미치겠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와 함께해야 되는 주변 생태계가 다 우물이 말라버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를 비롯한 주민 참여 관련 정책들, 그다음에 또 공공의 정책 서비스를 하는 데서 그게 대부분의 이제 보조금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집행 과정에 대해 굉장히 엄격함과 감사와 이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예. 같이 함께 활동하는 여수 YMC나 순천 YMC 굉장히 좀 말 그대로 호흡기를 달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순천 YMCA도 지금 11월 달부터 회원 확장 운동을 좀 시작했는데 좀 걱정입니다. 예년과 분위기도 같지 않고 그래서 공교롭게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는 십시일반하고 예.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11월 29일 날 또 저희는 또 후원의 밤을 개최하니 오셔서 밥 한 끼 드셔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16일이잖아요. 토요일이잖아요. K워터 주암댐 지사하고 주암댐 생태문화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순천 YMCA가 진행하는 15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환경축제 아이 축제가 금당 버드네 공원 그러니까 기재개 도서관 주변 지역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많은 것들 준비했거든요. 몇 시에 하나요? 오후 1시부터 오후 4,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1시에 오셔서 문화공연 하시고 또 도전 골든벨 참여하시고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텀블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굉장히 좀 득되는 체험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 그리고 장바구니 꼭 들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어제 저희 수능이 끝났습니다. 학력고사 보신 세대.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마지막 세대예요? 마지막 세대입니다. 제가. 9학번이구나. 오, 9학번이면 나이가 들었나 보네. 92년대. 9학번이셨군요. 네. 예. 선배님 80년대 학번이잖아요, 그죠? 저는 김석 총장님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목소리 들으면 한 80년대 학번을 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습니까? 두 제가 이제 분-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인데 저희 네. 때는 320점 만점이 그랬어요. 체력장 20점 빼고 그러면 네 몇 점 맞았냐? 저희는 전기도 있었고요 시험이 후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 번 시험 보고 한번 그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예, 한 번 더 볼 수 있었어요. 우와. 그러니까 전기에 떨어지면 다시 또 후기에 시험을 보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보통 네. 삼촌이나 아주 옛날 이야기죠. 그리고 5, 60대 되신 분들이 81년도부터 학력고사가 있었고 92년도 한 10년 정도 이정됐는데요. 학력고사 세대는 아까 320점이라고 했는데 체력장 20점 만점 340점 만점이에요. 오래돼서. 그래서 시험을 딱 보고 나면요. 이 시험 성적에 의해서 전기대학교를 한 곳만 그리고 후기대학이라고 있었어요. 예. 후기대학 한 곳, 각각 한 곳만 원서를 써서요. 떨어지면 재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눈치 그 당시에. 작전이 가장 치열했죠. 전략적으로. 네,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넣을지 이런 눈치 작전을 거의 뭐 부처님한테 그죠? 그때 절에 아니, 가서 오래된 이야기에서 미안한데 그때는 너무 원서를 추억 얘기로 빠지시면 또 안 됩니다. 원서를 저희 할 얘기가 냈잖아요.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학과별로 학교별로 예. 경쟁률이 얼마지가 막 생방송에만 나오고 막 그랬어요. 뭐 이러면서 결국은 옛날 이야기 그만하시죠. 예, 이제. 우리 때는 논술 시험이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학력고사를 보고 나면은 눈치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전기대 후기대처럼 재수를 하려면 가감히 이제 공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눈치 작전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한 12월 말 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났거든요. 1월 초 되면 이제 그래 되면 저는 시골이었어요. 저는 하동 진교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예. 보통 이제 끝나고 나면 하숙집이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골로 내려와서 보통 이제 전국에서 모인 그냥 요즘 이야기로 넘어가시죠. 그러면서 이게 너무 빠지면은 한 시간 동안 이 이야기 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결국 친구들하고 어느 대학 갔냐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어떻든 뭐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공동으로 고민했던 시기가 아마 우리 시대였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도 그 입시가 끝난 후에 약간 그 자유로움과 해방감이 해방감 있죠. 이런 아, 것들은 예. 똑같이 이루 말할 수 느끼셨을 없죠. 것 네네. 같아요. 그 오동도를 뭐 휘저으면서 다니면서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예. 자, 어제 2025학년도 수능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뭐 3월 입학까지 여러 단계들이 남아 있겠지만 면접부터 시작해서 수험생들에게 주어지는 어찌 보면 좀 긴 휴식의 시간이거든요.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간. 그런데 청소년들에게는 좀 유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은 그런 시기입니다. 최근에는 마약이나 범죄 같은 도박 같은 이 범죄에도 노출이 높아지면서 수능 이후에 청소년 정책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이야기부터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능이 끝나면 고3 교실, 저도 그랬는데 수능 딱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교실의 분위기와 온도가 싹 달라지면서 일단 좀 텅텅 빈 느낌이 좀 들거든요.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최근 우리나라 수능 시대에는 너무 대학교 합격 제도가 좀 복잡해요.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여수나 순천처럼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는 한 80% 정도 대부분이 수시에 응모를 해요. 수시를 응모한다는 건 뭐냐면 수능 시험 보기 전에 벌써 대학 합격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시를 도전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수능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면접도 봐야 되고요. 서류도 제출하면서 거의 뭐 한 10월 정도 되면 학교 수업 자체가 불가능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의 3분의 2는 수시해서 대학 합격이 되어버린 상태고요. 예. 나머지 3분의 1은 그래도 정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학교 면접도 준비하고 실제로 학교로 가기도 하고 대학을 가기도 하니까 정상적인 학교 교과 수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다르니까 3분의 1은 항상 없어지니까 교실에서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뭐 선생님들이 고민했던 무슨 교양 강좌나 새로운 진로 진학 수업을 하고 싶어도 3분의 1 정도 없어져 버리니까요. 현실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잡기가 힘들다 그래요. 무조건 자율학습 뭐 이런 개념. 그때는 이제 출결 처리도 사실 중요하지가 않다 네, 보니까 맞죠. 네네. 모든 대학 입시가 끝나고 네. 또 사실 그 출석 일수도 뭐 고3 1학기까지 정도만 들어가고 거의 문제가 없기 2학기는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석 총장님.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시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잘 활용될 수 있는 건데 학교 안에서의 공교육의 역량, 책임 이런 부분이 고3 이제 예를 들어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확 어떻게 보면 해방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조금 자유로워지면서도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사회로 진출한 미래 사회인들이잖아요. 저는 이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하죠. 그렇게 이제 학교가 좀 더 욕심을 부린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그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경제 교육이랄지 또는 어떤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대학처럼 그 말 그대로 필요한 교양 영역에서 강좌 그렇죠. 같은. 강좌를 좀 그 선생님들에 대한 피로도를 좀 적게 외부 강사들을 좀 들여서 그런 방식으로 좀 한달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교육들을 좀 한달할지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YMCA가 그 소비자 교육을 좀 네, 중점을 그렇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가 거의 이 시점 되고 나면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경제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미래 사회인들이 소비자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샀는데 반품을 해야 돼요. 잘 똑똑하게 쓰니까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한 뭐 15일 전에 반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업체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아주 단순한 것부터 경제 그냥 교육부터 교재를 구입하는 것부터 학원에 돈을 등록하는 쓰는 것 이제 성인 되는 거니까. 돈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쓸 것인지 나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 자기 플랜을 좀 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학교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그런 어떤 정상 운영보다는 좀 필요한 정말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교육들이 좀 이루어지는 좀 과정이어야 되지 않겠나 겨울방학까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방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시기에 뭔가 학생들을 다시 불러 앉혀서 무언가 교육하는 것도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는 최고의 1등 과제가 바로 첫 과제가 대학 진학인데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결국은 이걸 합격이 되었거나 또 새로운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쵸, 오로지 대학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뭔가 커다란 목표, 네네. 궁극적인 목표가 끝난 느낌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 청소년들 범죄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위험에 노출됩니다. 최근에 한 방송에서 자녀가 마약에 중독된 어머니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수능 이후에 클럽에서 마약을 처음 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예방 교육이라도 해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수능 이후에 유해 환경에 대한 예방 교육이 또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교육이 다 좀 이 시기적으로 어렵지만 이런 유해 환경에 대한 예방 교육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제 평상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과목처럼 수업처럼 어떻든 이런 사이버 도박이라든가 음주 흡연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을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전문가죠. 선생님이나 혹은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논의와 토론 그리고 치유와 상담 등을 해낼 수 있는 고급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잖아요. 평상시는요. 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주어진 과목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예. 그럼 유일하게 시간이 남을 때는 중3 그죠? 고등학교 배치고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수능이 끝난 시기에 집중적으로 한 달 사이에 그래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여유롭게 보내는 시기에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특히나 올 초 1월 1일부터는 만나이 통합법이 되었잖아요. 만 19세가 되면 음주와 관련된 술이나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가게에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 19세라면 고3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대학가 앞에서 고등학생인지 대학생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결국은 요즘은 쉽게 술과 담배도 허용되는 19세 나이가 들어서면서 결국 이런 시스템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결국 평상시 때는 수업 시간에 할 수가 없고 그럼 유일하게 쉬는 시간인데 수능 이후에는 좀 여유로운 시간에 이렇게 좀 전문적이고 아이들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치유와 상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이 자유로운 시간에 아이들은 뭐 술과 마약과 뭐 도박 뭐 이런 곳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사회 환경 속에 그대로 그냥 내동댕이 치게 되는 현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예방 교육 자체의 문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돼야 하는 건지 단순히 뭐 교육 영상을 틀어준다고 교육되는 것인지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문제가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약이 왜 나쁜가 이런 걸 영상으로 네네. 쫙 설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진 않죠. 보고 네. 오 나쁜 거구나 이렇게 하진도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김석 총장님? 일단 뭐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는 수능 이후의 해방감은 만끽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일탈로 번진다거나 또는 이제 호기심에 시작한 것이 뭐 인생을 망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 교육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상을 틀어준다고 물론 영상과 미디어나 SNS에 굉장히 좀 접근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례들이 조금 뭐랄까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서 학교 차원에서라도 조금 안내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학교에서 계속은 해요. 뭐 캠페인처럼 하기도 하고 등교 시간에도 캠페인처럼 하곤 하는데 그것을 이제 집중력 있게 그걸 받아들이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그냥 그쵸. 흘려 지나가는 그쵸. 엄마에게 보내주는 안내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지 나에게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른들이 그리고 제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해방감이 일탈감으로 또는 사고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공무원, 경찰 이런 분들이 하기는 좀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주민자치위원, 뭐 민간 경찰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청소년들이 일탈로 빠지지 않기 위한 나름대로 좀 주목도 있는 뭔가 좀 보호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 말아라 이것보다도 네. 주변 환경도 좀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 것들이 네. 예를 들어 빨간 경광봉만 있어도 사실은 움찔움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요한 곳들에는 좀 유해 환경이 좀 있는 곳들에는 좀 그렇게 학교에서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사례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노출될 수 있는 범죄 유형도 잠깐 짚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마약, 도박 실제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중고등학생들, 특히 중학생들의 한 30-40% 정도가 사이버 도박을 다 경험해 봅니다. 스포츠 토토가 대대적으로 네네, 맞습니다. 쉽게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자유롭잖아요. 요즘은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물론 이제 대통령은 뭐 배우자한테 여전히 주지만 아이들은 자기 스마트폰 현실적으로 선생님들 관여 못합니다. 이거 개인의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중고등학교가 쉽게 사이버 도박과 관련되어서 혹은 우리가 이제 성인 비디오라고 하는 이런 매체와 관련돼서 한 40% 이상이 실제 운영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돈이 필요한데 학생들 돈이 어디 있나요?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상품권을 거래해서 현금화 시키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중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이 20대로 넘어갑니다. 20대로 연결되고 30대까지 넘어가는 흐름이 있어서 결국은 10대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이라든가 음주나 마약의 패턴들이 결국은 불법 사채까지 연결하면서 청소년 문제가 성인 문제로 바로 연결되는 청소년 문제를 청년 문제가 똑같이 이어지거든요.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의 인생이라든가 가정 경제가 파탄나는 경우가 흔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라고 하는 송유라 예.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제3자가요? 예, 제3자가 돈을 빌렸다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쌓이겠죠. 쌓이다 보면 다른 요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근데 이걸 부모님에게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럼 돈을 버는 사람은 결국은 돈을 빌려준 그 제3자 또는 제4자 굉장히 좀 우리가 흔히 하는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뭐 어떤 아이들은 뭐 3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는 경우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토스나 카뱅이나 좀 인터넷 뱅킹이 굉장히 유용하게 자기 용돈들도 좀 그렇게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핸드폰과 관련해서 뭔가 유튜브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를 보고 있다라고 하거나 네. 아니면 갑자기 용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중고 거래가 갑자기 좀 보이지 않게 그 늘었다거나. 청소년들의 늘었다거나 근데 또 예를 들면 뭐 애플 펜슬이나 애플워치나 뭐 구체적인 가장 많이 그렇게 활용되니까 잊어버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돈을 그렇죠. 마련하는 거구나. 예, 마련하는 경우도 되게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좀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혹시라도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고 하면 의심해 볼 만하다. 너무 의심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유심히 부모님들이 좀 지켜보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10대 학생들이 가지고 있다가 사실 수능이라는 이 입시가 끝나는 순간 조금 더 팍 이렇게 더 자유롭게 혹은 그동안 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노출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네. 자유롭게 느끼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고 이 시기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대책들이 유의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도 조금만 더 말씀 나눠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 일상적으로 아까 송유라 아나운서 말씀처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특히 이제 11월 말 수능이 끝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배치고사가 끝난 이후에
결국 그냥 자유로운 시기에 이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영상 교육이 공익 광고처럼 영상 교육만으로는 될 수 없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셔요. 왜냐하면 경찰관 중에서도 실제로 이 사이버 도박이라든가 불법 사채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음주와 관련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전문 상담 기관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 선생님들은 말 그대로 고급적인 상담과 또 치유와 예방의 전문가들 예. 혹은 또 청소년 단체에서 이런 청소년 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직접 가져와서 또 이런 사고나 이 사건들을 경험한 당사자들 선배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직접 와서 살아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악의 가장 안 좋은 상황과 네, 예. 또 이걸 치유해 나가는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적게는 4시간 많게는 한 10시간 정도 치유 상담하듯이 프로그램을 잡지 않으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아이들한테 변화의 길을 가져오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뭐 평상시 학교 생활에서는 뭐 3시간, 4시간씩 교육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서로 주고받는 상호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11월, 12월 달에 좀 더 여유로운 이런 수능 이후의 시간에 예. 이런 상담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교육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이 성인이 되기 전 딱 이 시기에 사회는 이들에게 어떤 걸 좀 알려줘야 할지 그리고 두 분께서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본 분들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또 어떤 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참 꼰대들의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 이거는 청소년들에게 꼰대들하고는 어떤 별개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합니다. 이거는 필요한 모르겠습니다만은 얘기죠. 일단은 학교에서는 좀 필요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상담은 이런 곳에 해라라고. 그래서 실제 필요한 것들을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청소년 시기를 뭐 우리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너무 이제 해방감을 너무 이렇게 폭발적 에너지로 쏟기보다는 대학을 가서 무엇을 할지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뭐 경제적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나의 한 달의 용돈은 얼마가 되고 부모님에게 받는 용돈은 어느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뭐 알바를 한다거나 다른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지라고 하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계획해보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좀 너무 꼰대 같지만 너무 영상이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에 상당 부분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번 참에 토지를 다시 읽고 그다음에 한강 작가의 그 작품들도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뭔가 좀 차분하게 해방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리고 게임도 열심히 하고 다만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게 노출되지 말고 친구들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하면서 부딪히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쭉 해보는데 그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다 같이 예, 그런 게 좀 필요하면 YMCA로 와라. YMCA를 도와주겠다. 열려 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예, 저는 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과 또 내 제자는 잘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다. 고3이라는 이 직업은 고3이라는 계층은 아플 자유도 없고요. 딴청을 빌 자유도 없고 그리고 남을 배려할 만한 자유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놀 자유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나는 우리 친구들이 여러 사회적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른들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학교 학생들 스마트폰을 금지시키는 새로운 법령을 만들려고 하듯이 인권의 나라인 프랑스도 그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왜?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대한민국 청소년처럼 사회적 문제, 청소년 문제가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나온다는 걸 이해하고 금지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례를 보듯이 우리 성인 사회가 좀 더 청소년 문제를 최고의 문제로 좀 봐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의 문제, 사이버 도박의 문제, 그리고 음주의 문제, 흡연의 문제 가지고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해치는 문제가 있었으면 이것보다 귀중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고 최근에 전라남도 의회가 우리 강주 전남 지역에는 도박 예방센터, 그러니까 도박 예방 치유센터가 강주에 있어요. 원래 이게 청소년 중심으로 이제다가 최근 2, 3년 전부터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줄 서 가지고 요즘은 면단도 안 된답니다. 예약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동부 지역에 가져오자. 전남 동부 지역에 가져와서 실제로 이게 어마어마한 수가 이런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데 그만큼 우리 관심을 가지고 바로 우리의 자녀이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지역을 책임질 우리의 일꾼들을 좀 더 보호하고 살피는 쪽으로 사회적 문제를 집중시켰으면 좀 좋겠다고 좀 보는 겁니다. 예. 우리 인생의 선배들 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제 수능 치른 학생들 다시 한번 정말 수고한 건 맞으니까요. 수고 많았고 또 고생했다는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11월 15일 금요일에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뉴스거리가 참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포근한 날씨 이어질 테고요. 일요일부터 기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